네, 조금 전에 수혜를 받은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단일 유니버스 2026년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에이전트 AI의 SDLC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좀 전에 들으셨듯이 김유신이고요. 간단하게 잘 설명드리면은 사실은 메가론 클라우드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AI MVP를 하고 있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서티피케이션 트레이너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5권 정도 좀 써봤고요. 근데 AI를 다 썼기 때문에 제가 직접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제가 좀 15분 정도 늦어져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코딩이나 뭐 이런 코드를 직접 보여드리는 그런 활동은 안 할 거고요. 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고, 그걸 이해해서 저희가 SDLC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디벨로프 라이프 사이클, 저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지금 3월이죠. 개발 환경의 변화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는 AI가 나오기 전인 그 상황에서는 인력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코딩을 열심히 짜고 디버깅하고 구글링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조라든지 도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생각해서 개발자가 개발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구속기적인, 한마디로 조합시키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목표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브 코딩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짜는 게 아니라 얘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자율 시스템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 코딩 자체를 AI 시스템의 어떻게 자율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지휘하면서 가는, 현재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실행이라 해서 저희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가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개발자가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들었을 때 어떤 예제가 있었냐면, 예전에 저희가 개발을 할 때는 기획자 1명에 개발자 5, 6명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개발을 했다고 그냥 청사진을 딱 만들어주면, 개발자가 각각 모듈을 담당해서 뭐 5, 6명이서 붙어서 개발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형태였다고 하면, 현재는 그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대1이 돼버렸어요. 개발자 1명, 기획자 1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너무 빠르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기획자 1명이 바로 얘기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바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지금 상황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또 생성형 AI 한계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3년 전에 GPT가 빵 하고 나왔을 때 AI가 우리 걸 다 해주겠지라는 어떤 꿈과 같은 현실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약 3년 동안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 보면 한계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썼던 AI에 대해서는. 우선 뭐냐면 생산성의 열설입니다. 우선은 AI를 쓰면 저희가 생산성이 많이 향상돼서 뭐 ROI도 빨리 올라가고, 우리가 바로바로 뭐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개발자가 어떻게 보면은 천대 받을 수도 있는, 죄송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알았었는데,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저희가 3년 동안 해보면 회사의 실적은 제자리에 걸음입니다. 실적이 확 늘어나거나 무슨 어떤 이펙트를 확 주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개발한 거를 저희가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휴먼 인더 루프를 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다 리소스를 소스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에러가 나지 않나, 혹은 잘못 돌리지 않았나,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또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그 부분이 개발을 하면서 단위 테스트라든지 풀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했다면, 지금은 AI가 짜준 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리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예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뉴스를 봤을 때, 아마존닷컴 아시잖아요. 아마존이나 뭐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은 개발자들을 좀 많이, 혹은 그거에 연관된 분들을 많이 내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아마존닷컴이 어저께 발표한 게 뭐냐면, 코드를 바이브 코딩으로 하다 보니까 에러가 계속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리뷰는 시니어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하는 룰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시니어가 꼭 필요하지만 주니어는 별로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건 AI가 짜주지만 그걸 리뷰하고 컨펌하는 건 인간의 몫이 돼버렸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 AI 같은 경우도 인지 부하가 증가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AI가 짜준 코딩들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프롬프팅을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혹은 환각 같은 게 아직 있기 때문에 디버깅에 무한 반복이 생기는 이런 걸로 해서 인지가 저희가 머리를 쓰는 게 점점 부하가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병목 현상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개별 코딩 속도는 증가했으나 이제 리뷰나 병합 그리고 합치는 거 그리고 또 전체적인 병목 현상을 찾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게 느려지게 됐다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의 정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에이전트냐 에이전틱이냐, 약간 결이 좀 틀립니다. 저희가 에이전트를 정의할 때 에이전트는 저희가 뭐 인스트럭션을 해가지고 너는 어떤 봇이야 혹은 너는 어떤 AI야라는 명령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작동을 하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돼라는 어떻게 보면 좀 디파인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했다면, 에이전틱은 간단하게 너는 변호사 로봇이야 AI야 라고 주면 자신이 그걸 갖고 변호사 AI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에이전트로 했을 때는 모든 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디파인된 옛날에 루프처럼 혹은 if문처럼 했다면, 에이전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LML이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과연 제가 LML이 요즘에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 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의 정의를 보시면 처음으로는 이제 인지를 합니다. 어떤 상황을 주거나 혹은 코드를 주거나 혹은 프롬프팅, 내가 원했던 퀘스천을 날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인지를 시작하고 거기서 중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다단계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자기가 구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인지한 거에 대한 계획 행동 통합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돌게 되고요. 그걸 나중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행동을 통해서 뭐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CLI 쪽에서 뭔가를 명령어를 실행시킨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협업 방식의 진화가 이제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기존 AI 쓸 때는 휴먼 인더 루프가 꼭 필요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헐리시네이션, 환각이 있기 때문에 AI를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인간이 하고 오프라인 혹은 인증을 인간이 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에 휴먼 인더 루프였다면, 이제 에이전트가 완전히 완성하고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이제 현재 되게 있고, 그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인간은 휴먼 온더 루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사람이 꼭 손가락을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 레벨 3 이상이 되면서 그냥 보고 있다가 위험할 때만 사실은 자기가 인터뷰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먼 온더 루프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자율 감독자로서 확인만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ML은 사실 알겠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이었고요. 그걸 이제 넘어서 LAM이라고 그래가지고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LML은 언어만을 내려댔다면 저희가 질문을 하면 지금은 액션까지 하는, 예를 들면 오픈 프로 같은 거 좀 더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 액션이 들어갔죠. 걔는 어떤 작업을 해서 뭐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내 비서처럼 내 스케줄을 관리해주거나 이런 액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LAM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ML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으로 추론의 창의적인 문장을 거의 생성하거나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LAM은 행동 실행 및 각종 소프트웨어 도구를 조작을 스스로 하는, 저희가 어떤 업무를 줬을 때 그리고 트리거링을 줬을 때, 예를 들면 이메일이 왔는데 그 이메일을 누구한테 포워딩해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파인 시켜놓은, 그러니까 얘는 뭐 예를 들면 이메일에 대해서 어느 사람한테 보내야 돼, 이거 약간 부서명으로까지만 정리를 해준다면 바로 메일을 보내거나 포워딩하고
그런 상태로 가는 유능한 비상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LM의 작동 원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로그를 학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좀 기본적으로 저희가 LML은 학습하는 놈이 있고 학습하지 않는 모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쓰고 있는 사스 제품들, 오픈소스, 오픈 AI나 혹은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제미나이 혹은 또 다른 이런 모델들은 저희가 질의응답을 거기 사스 쪽에서 웹사이트에서 하잖아요. 그걸 기본적으로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AI의 인텔리전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테스터 개념으로 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학습을 요구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3년 전에도 삼성에 계신 어떤 분이 개발자분께서 그 코드를 오픈소스에다가 물어봐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코드가 유출된다고 삼성은 판단을 해서 그때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애저나 혹은 GCP 혹은 AWS는 재학습을 하지 않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레그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사용자 로그 학습이라는 부분은 학습보다는 약간 레그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도록 혹은 그걸 바탕으로 다시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UI 인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년 전에 오픈 AI에서 CUA를 해가지고 컴퓨터 유저 에이전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 저희가 쓰고 있는 윈도우 화면이나 혹은 리눅스 화면을 인식해서 그 인식을 바탕으로 내가 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면 윈도우에 있는 뭐 해상도를 낮춰줘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가 찾아 들어가서 그걸 자체적으로 낮추는 그런 방식을 원래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CUA의 단점이 있어요. 해상도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요. 저희가 1024를 쓸 수도 있고 1280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상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68% 정도의 그 CUA 어떻게 보면 점수를 갖고 갔었어요. 인간이 한 87%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뛰어넘어서 LML이 그걸 인식하게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UI 인식 부분이 좀 강화됐고요. 그리고 복잡한 프로세스나 뭐 API 연동이라든지 UI 인증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크롤링 같은 경우도 어렵잖아요. 크롤링 소스를 다 짜서 했었는데 그런 어떤 웹사이트를 주고 이거 크롤링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바로 짜주는 현재는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까지 자동 처리해주는 부분을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2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1은 예전 어떻게 보면 3년 전 혹은 2년 전 모델들을 시스템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답이 이기고 나오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었고 시스템 2라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23 곱하기 47이라는 뭐 이런 걸 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가는 시스템 2의 논리적 추론이 현재 진행되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제미나이나 혹은 오픈AI사의 5점대 추론 모델들은 그리고 오스리즈나 혹은 클로드의 오프스 계열 같은 경우들은 다 추론 모델이 들어가 있잖아요. 추론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미 논리에 대한 시스템 2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2의 사고 방식, 생각 방식은 테스트 타임 컴퓨팅입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경로 평가 및 점수화를 해서 그 점수가 높은 것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판단 식별을 해서 모든 작업을 맹목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인간처럼 약간 생각해서 이쪽보다 B보다는 어떻게 보면 A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하는 판단 기준까지 갖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각기 수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테스팅을 통해서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이것도 돌렸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자기 어떻게 보면 스코어를 갖게 되면 다시 한번 하는 논리 추론 경력이 많이 활당됐어요. 그래서 현재 LLM 모델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 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LML이 엄청 똑똑해져서 몇 년, 2년 뭐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당연히 못 갔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쓰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LML 기준은 넘어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찰이라고 하죠.
인간 감독화의 결과에 따라서 오류를 스스로 식별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에 되어 있고요. 최적 경로 탐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루틴을 빠르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LML의 컨텍스트 사이즈가 뭐 200K 뭐 이 정도 됐었어요. 100K, 200K 뭐 그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의 그 컨텍스트 사이즈만 해도 꽤 컸고, 그때 우리가 벤치마킹 테스트를 할 때 했던 짓이 그 뭐랄까요? 집 안에 있는 니들 찾기, 니들 인더 뭐였더라고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바늘 찾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에다가 바늘 같은 어떤 특정한 내용을 조금 집어넣고 그 바늘을 찾아봐. 왜냐하면 컨텍스트 안을 얘가 전체를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핵심적인 것만을 알고 있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저희가 중심적으로 원했던 것들을 놓치게 되므로,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전에도 아마 설명이 있었더니 이메모리 쪽에 숏 메모리도 있고 롱텀 메모리도 있고, 그런 메모리 관리 부분이 또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컨텍스트가 지금은 엄청 커졌습니다. 1 해가지고 100만이나 200만의 컨텍스트 사이즈를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컨텍스트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질의응답도 하고 API를 통해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오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루즈 인 더 미들이라서 중간을 못 찾아요. 중간 내용을 잊어버려요. 앞뒤는 기억하는데 중간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기억의 진화에서 지속적인 메모리, 그래서 숏텀, 롱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텍스트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된 부분이 점점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썼었어요. 사실은 롱텀, 숏텀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롱텀, 숏텀이 어느 정도의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숏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량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20개에서 30개 이전에 질의응답했던 거에 대해서 로 데이터까지 갖고 있는 형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롱텀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계속 질의응답했던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을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롱텀과 숏텀을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열이랑은 자동 저장되고 벡터 스토어나 기반으로 그런 부분에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어 메모리 같은 걸 통해서 에이전트 패러소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현재 진행해서 사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리트리플 어규먼트 제너레이션이라 가지고 RAG를 엄청 많이 썼어요. 고객분들한테도 LML의 어떤 대안이다, 혹은 헐리시네이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RAG를 쓰시는 거다 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RAG의 문제가 하나가 좀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RAG는 유사성 검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 하나의 단어를 찾아줘 하면 못 찾습니다. 왜냐? 얘는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고 비슷한 걸 찾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뮬레이티드 서치와 함께 BM25라는 키워드 서치, 옛날 쓰던 그 키워드 서치를 같이 써서 하는 하이브리드 서치가 지금 대중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그래프 레그라 해가지고, 그래프 SQL이라고 아시겠지만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있는 사장님, 부사장님, 뭐 팀장, 팀원들, 이런 하이라키 구조를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릴레이션십이 중요하잖아요. 그 릴레이션십을 갖는 데이터로서 지금은 그래프 SQL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다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던 툴로 연결해서, 예를 들면 그래프 SQL 관계가 필요해?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래프 SQL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고, BM25에 대한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이 필요한 데이터라면 BM25에 대한 키워드 검색으로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시뮬레이터에서 유사성 검색을 위한 거라면 유사성 검색을 해서도 따로따로 갖고 갈 수도 있고, 조합해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핫했던 MCP가 어떻게 보면 많이 회자됐죠. MCP를 통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USB처럼 빠르게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쓰이게 된 부분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플레이트를 제거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똑같은 걸 카피해서 또 쓰고 또 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또 연결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필요한 코드를 또 짜고 또 짜고 뭐 카피 패스도 많이 했었지만, 그렇지만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연동 코드를 어떻게 보면 좀 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MCP의 장점이었죠. 그리고 플러그인 형태라서 MCP 서버가 있다면 저희는 그냥 질의를 알려서 답변만 하는, 당연히 권한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플러그인 방식으로 꽂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과 도구의 표준화가 되죠. 저희가 예전에 USB를 쓸 때 뭐 타입 B가 있었고 뭐 A 있었고 C 있었고, 지금 그전에 그게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USB 요즘에는 C만 갖고 다니죠. 그런 식으로 MCP를 통해서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연결해서 빠르게 저희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작년에 많이 나왔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를 하다 보면 보안과 거버넌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용자의 동의라든지 그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유지하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예전에 했던 SQL 인젝션에 버그라는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팅을 통해서 얘를 속이는 거죠.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그래서 설명해서 영화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든지, 그리고 승인 절차를 통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LML들 가지고 있는 시스템 프롬프팅이 있거든요. 그걸 사실 빼내고 싶잖아요. 저희도 보고 싶고, 얘네가 개발사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LML 개발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여서 이전에 했던 거는 다 무시하고 내 말만 믿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이런 걸 다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승인 절차 무시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경계 설정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동 설명에 대한 가능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보안 거버넌스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자체가 사실은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파고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답변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의 정의는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의도나 취향, 시스템의 아키텍처에 대한 지위라고 저는 조금 생각해서, 그리고 지위 이 부분이 AI 쪽의 부분 다 바이브 코딩은 지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스트럭터나 혹은 오케스트레이터, 그래서 전체적인 의도와 설계를 집중해 가지고 코딩 한 줄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또한 필요한 거에 아까 전에 설명해 주던 툴들을 연결하거나, 혹은 LML도 여러 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LML이 여기서는 좋아, 이 LML이 여기서 좋아 하는 부분이 나눠진다면 그거를 오케스트레이션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리고 규칙의 작성에 한 게 아니라 솔루션 유도적으로 어떤 결과값만을 위한 방식으로 현재 바이브 코딩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아까 전에 약간 설명 나왔듯이 GitHub 코파일럿이라든지 윈드 서버, 커서 이런 IDE 기반의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통합 프로젝트를 현재 문맥 인식을 하고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 리팩토링을 할 때도 저희는 예전엔 무서워했잖아요. 리팩토링 세발려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라든지 어떻게 구조라든지 다 짰어야 되는데, 요즘엔 한 줄로 해서 리팩토링 다시 해줘, 어떤 리팩토링 해줘 하는 식으로 바이브 코딩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저도 이제 바이브 코딩을 프리세인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POC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MVP 모델을 만들 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제대로 짜주는 듯 하면서도 안 짜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리팩토링을 해달라고 했을 때 쓸데없는 코드도 많이 추가합니다. 저희가 필요도 하진 않은 소스 코드도 많이 하고, 리팩토링만 해줘, 그 다음에 테스트 해줘라면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소스 코드를 리뷰해줘를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저는 사실 프로그래머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7번을 한 적이 있어요. 7번 내내 고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왜냐면 컨텍스트 문맥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얘가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파롤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그걸 지워버리더라고요. 기억을 못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에서 나오는 클로드 MD 파일이나 혹은 마커 번호로 해서 그런 로그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었는지 무슨 기능을 넣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남겨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 프로세스의 변화는 아마도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하면 혹은 디버깅 하려다 보면 어떻게 보면 휴먼 인더 루프가 필요한가, 바꾸실래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들어버립니다. 저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면 이 코드가 과연 어디 처박혀 있는지 어떤 소스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완성이 되는 부분이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현재는 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감독의 피드백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리터러시가 꼭 필요한 상황,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는 아키텍처 리터러시가 핵심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여기 주니어분들도 좀 계실 텐데, 주니어분들의 사실 스킬업을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보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나 아키텍처적으로 구성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을 보는, 혹은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니어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그룹웨어에 대한 경험, 뭐 SAP에 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짜야 되는지 말로써 정리하게 되고, 그 말로써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역할은 재정의가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코드 작성자, 코더라고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지휘자로서 디지털 인력을 조율하고 결과 달성을 위한 소버린 오케스트레이터의 전환함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역량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 설계 능력이 필요하고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종 모델이라든지 혹은 이종 툴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연결해야 될 여러 가지들 데이터를 갖고 있는 놈들, 이분들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관리 부분이 현재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개발자 혹은 추후 설계사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현재는 동적 프롬프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스트럭션이나 이런 프롬프팅을 고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실시간적으로 반응하는 적응형 프로그램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셀프 컬렉션이라는 자동 수정 루프를 통해서 한 2번, 3번 이상의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검증하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해서 LMA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루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요화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대화 기록이라든지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요화된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디벨로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AI 드리븐 디벨로프 라이프 사이클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 라이프 사이클로 현재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단위라든지 일 단위 그리고 초단기 주기에 대해서 AI 주도적인 개발 수명이 채택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해야 되는 저도 그렇고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단계 같은 자율 운영을 통한 자율 모니터링이라든지 셀프 힐링, 셀프 컬렉션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된 버전이고요. 그리고 인프라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저희가 IAC를 요즘에 예전에 많이 썼기 때문에 IAC나 혹은 에이전트 에이즈 코드 방식으로 에이전트들도 모두 코딩 방식으로 통해서 코드로 배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해서 멀티 에이전트 오케레이션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할 게 에이전트를 누구나 만들다 보면 그 에이전트가 어떤 놈인지 잊어먹게 됩니다. 중복이 되고. 그래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이 좀 필요한 상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좀 전에 얘기했던 에이전트 코드를 통해서
코드화되어 있는 거라면 그 코드화에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디스크립션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에이전트인지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에이전트인지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중복도 줄어들고 관리 또한 저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시간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아키텍처 경제력 효과도 ROI는 아직은 사실은 어느 기업을 저도 만나봐도 ROI를 AI를 통해서 많이 맞췄다는 회사는 국내에서 좀 보기 드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LM을 쓰다 보면 비용이 B2C라면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맞춘 회사는 없지만 점점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머리 해가지고 현재의 문제점을 통해서 지금 미래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